반갑습니다. 미래학자 최윤식 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한국교회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한국교회 위기를 통찰하는 제목을 가지고 한국교회 안에 다가오고 있는 위기가 무엇인지에 대한 예측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문 미래학자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래학자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가장 많이 받는 오해가 저를 예언자처럼 보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강의가 끝나거나 뭐 사석에서 만나면 주로 물어보는 질문이 박사님 주식을 팔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요. 가장 곤란한 질문이 얼굴을 들이밀면서 제 미래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현대미래학이 1950년도에 생겼는데요. 예언하고 제가 하는 예측하고는 좀 구별을 해야 됩니다. 미래는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미래 징후를 주고 오죠. 그래서 그 징후들을 찾아서 현재의 이 사회 모습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혹은 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된다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 시나리오를 저희가 예측을 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닥칠 수 있는 기회와 위기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오늘 한국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한국교회에 다가오는 위기도 있고 또 새로 제2의 부흥을 위한 기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한 부분들을 좀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 될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한국교회는 전체적으로 기독교 전체 숫자가 한 300에서 한 400만 정도 늙어가는 한국교회 그리고 헌신자도 지금보다 훨씬 줄어드는 그게 이제 한국교회의 가장 첫 번째 대두되는 위기죠. 저희가 2005년도에 정부가 실시하는 인구 주택 조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다 종교란들을 조사를 하는데요. 그 데이터를 가져다가 저희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돌렸어요. 그랬더니 대략 2005년도에 기독교의 인구가 한 18.7% 정도 됐는데 한 870만 정도가 되죠. 그 870만 정도 되는 인구 그리고 현재의 기독교의 어떤 감소율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집어넣어가지고 예측을 해보니까 충격적이게도 대략 한 세대 정도 지나면 2050년 근교에 가면 대략 한국교회는 전체적으로 기독교 전체 숫자가 한 300에서 한 400만 정도. 뭐 그 숫자는 어느 정도냐 그러면은 현재 천주교 숫자보다 줄어드는 숫자가 됩니다. 그게 이제 한국교회의 가장 첫 번째 대두되는 위기죠. 조금 더 가까이 오면 2028년 정도가 되면 늙어가는 한국교회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대략 2028년 정도가 되면 우리나라의 그 한국 교회에 평균적으로 한 60 혹은 70% 정도가 55세 은퇴자로 가득 차게 됩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늙어가게 되는 거죠. 물론 중소형 도시라든지 지방으로 내려가면 그 비율은 좀 더 커질 것이다. 70% 80%를 넘어가게 됩니다. 좀 더 가까이 오면 2015년 내지 20년 정도 굉장히 가까운 미래죠. 대략 한 2, 3년 이후부터 시작되는 미래인데요. 그렇게 되면 그때 한국교회 모습은 헌금도 줄고 모임도 지금보다 더 줄고 그리고 헌신자도 지금보다 훨씬 줄어드는 그러한 위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위기는 가깝게는 2015년, 20년, 28년, 50년 큰 틀을 놓고 커다란 변화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위기가 우리에게 닥쳐오느냐? 물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몇몇 교회가 부끄러운 어떤 그 모습을 보였다든지 우리 크리스찬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 못해가지고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사실 우리가 칭찬받고 존경받기보다는 뭐 비난의 대상이 되고 뭐 이런 것도 이유가 있지만 그런 이유 말고도 교회 밖에서 밀려오는 힘들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이 받는 영향이 있고 그들이 어떤 삶의 습관들, 방식들이 변화되는 거죠. 경제적인 모습도 변화되고 사회적인 모습도 변화되고 다양한 것들이 변화되면서 한국교회가 이러한 커다란 변화의 모습 속에 지금 휩쓸려 가는 거죠. 중국 제품이 우리나라 제품하고 품질도 같고 혹은 어떤 것은 디자인이 좋거나 성능이 더 좋은데 우리나라 제품보다 반절 가격이라는 거죠. 넛크래킹 현상입니다. 미래에 내 직업이, 직장이 위태로운 거예요. 첫 번째로 한국 사회의 모습을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한국 사회 미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한국의 미래는 박사님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요. 저희가 한국의 미래를 예측
해보면 2020년 이후가 되면 한국의 모습 한마디로 얘기하면 현재 일본처럼 잃어버린 10년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뭐 잃어버린 10년 그러면 뭐 나라가 망하는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저성장 오랫동안 뭐 10년, 20년 동안 1~2% 내의 저성장으로 간다라는 거죠. 사회가 좀 더 빠른 속도로 잘 사라지는, 경제가 좀 더 좋아지고 우리 일자리가 뭐 좋아지고 남편들의 월급이 빠른 속도로 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몇 가지 이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넛 크래킹 현상입니다. 보통 넛 크래킹 현상 그러면 호도를 깔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이렇게 호도를 까는 기계가 그러니까 벤치처럼 생겼는데 중간에다가 호도를 놓고 위에서 누르고 아래 쳐받치면 호도가 깨져요. 이게 이제 넛 크래킹, 호도가 깨지는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국을 지금 2만 불까지 끌어올렸던 전통적인 산업들이 있습니다. IT부터 시작해서 뭐 석유화학, 자동차, 건설, 뭐 조선 이런 사업들이 사실은 선진국이 우리를 견제하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특별히 중국이 빠른 속도로 우리나라를 쫓아와서 보통 2015년이 되면 중국과 우리나라의 기술 격차가 완전히 사라져요. 중국 제품이 우리나라 제품하고 품질도 같고 혹은 어떤 것은 디자인이 좋거나 성능이 더 좋은데 우리나라 제품보다 반절 가격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넛 크래킹 현상입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 기업이 국내에서는 보호무역지를 해서 괜찮지만 해외에 나가서는 중국 제품하고 경쟁을 할 때 중국 제품이 가격을 올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제품이 가격을 낮춰야 되겠죠.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경쟁력이 좀 부족한 회사들은 글로벌 기업에서 탈락을 하거나 혹은 아무리 지금처럼 경쟁력이 좋은 기업이라도 2020년 이후가 되면 중국 제품하고 경쟁을 못 해요. 이런 현상이 어떤 현상이냐면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게 보통 10년, 15년 전에 가전제품 그러면 어디 제품이 최고였죠? 일본 제품이었습니다. 예, 저도 신혼 초에 큰 TV를 샀는데 대형 TV는 일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본 제품을 하나 샀는데 뭐 지금도 튼튼합니다. 또 그때는 10년, 15년 전이면 우리 그 한국에서 우리 남편분들이 일본으로 출장을 가면 와이프들이 꼭 사달라는 거 있었죠. 뭐죠? 그렇죠. 잘하시네요. 코끼리 밥솥이죠. 근데 이게 10년, 15년이 지나고 역전이 됐어요. 우리도 지금 일본 제품 안 사고 한국 제품 다 좋다고 생각해도 일본 제품 안 사고 또 요새는 어떻습니까?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꼭 사가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나라 밥통을 사가지고 가요. 이 격세지감이죠. 10년 지났는데 이게 이렇게 변한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일본이 전자제품이 세계 시장을 석권하는 걸 전부 다 우리나라에 내줬죠. 조선도 마찬가지. 우리나라가 2000년도에 들어서 배를 만드는 산업이 조선 산업이 전 세계 1위였습니다. 전 세계 시장의 35에서 40%를 점유를 했는데 그 10년 전에는 누가 그럼 1등이었느냐?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이 40%를 점유했는데 우리나라가 일본을 빠른 속도로 추격해서 일본보다 물건을 더 잘 만들고 일본은 5만 불인데 우리는 10,000불, 15,000불이니까 당연히 우리가 가격 경쟁에서 이기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배가 전 세계에 많이 팔렸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지금 조선 산업이 8%로 줄었어요. 자, 이런 현상이 5년 후부터 2020년 그 사이에 이제 우리나라와 중국과 서로 관계가 역전된다라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게 도대체 우리 한국 교회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게 이제 우리 남편들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질문이 드는데 상관이 아주 큽니다. 왜? 기업이 만약 그런 상황이 되면 여러분이 기업 회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렇게 맞춰서 그냥 살든지 그럼 이제 글로벌 기업은 포기하고 국내에서만 조그마한 기업으로 가든지 아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 전략을 해야 되죠. 그게 이제 미래형 산업으로 전부 다 바꾸는 겁니다. 주력 사업을. 그게 이제 보통 10년, 15년간에 일어날 기간인데 그 변화를 회사가 시도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지금 30대 후반부터 40대에 있는 분들이 미래에 내 직장이 위태로운 거예요.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가 갑자기 바이오를 만들고 IT를 만드는 회사가 전기자동차를 무인자동차를 만들고 뭐 이래버리면 현재 내가 하는 일은 그것과 관련돼 있는데 완전히 다른 산업으로 가면 내가 회사가 주력사업을 바꾸더라도 내가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대략 한 10년, 15년 동안 지금 이전까지는 우리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청년 백수의 실제적인 숫자가 400만이 되고 그래서 어머니들이 고민이 많았는데 이제는 자녀들 고민뿐만 아니라 우리 남편의 미래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이 있게 되겠죠. 이 말은 교회 안에 아주 주력인 세대인 이 40대, 50대가 미래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을 갖고 간다는 거죠. 내가 언제 이 회사에서 내 역할이 축소될지
혹은 내 자리가 없어질지 이런 고민 가운데서 10년, 15년을 살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는 역시 40대, 50대가 이제는 직장 문제, 직업의 문제를 고민하는 그런 시대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중산층이 점점점 이게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일자리 문제도 불안하고 미래 문제도 불안하니까. 그러면 이제 이러한 것들은 회사 내부에 있는 거지만 그렇다면 뭐 우리 교회 성도는 혹은 우리 남편은 직장에 안 다니까 좀 괜찮을까? 우리는 자영업 하는데 근데 자영업도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산업 구조가 사실은 성장에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 성장의 한계에 도달했어요. 그러니까 현재의 구조로는 더 이상 뭐 막 그냥 열심히만 한다고 해서 3만 불, 4만 불, 5만 불을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건 자영업자도 마찬가지예요. 창업을 하면 100개 중에 60개가 1년 안에 망합니다. 그리고 5년 안에 생존율이 채 20%가 안 돼요. 돈을 버는 게 아니고 성공하는 게 아니라 생존하는 게 2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영업도 사실은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직장에 다니는 분이나 창업하는 분들이 모두가 다 1, 20년 동안은 자기의 먹거리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특히 경제적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헌금은 당연히 줄어들게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아주 상식적인 예측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빠르게 늘지 않은데 경제적 수입은 크게 늘지 않는데 사회적 비용은 계속 증가하죠. 물가는 계속 증가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맞벌이를 해서 충당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 모임이 여성들의 교회 모임이 점점 더 줄어들게 되는, 없어지게 되는. 그래서 뭐 구역 모임을 뭐 셀이라든지 뭐 순이라든지 아무리 바꿔봐야 이름만 바뀌고 타이틀만 바뀌지 모이는 사람들은 그대로 있는 거죠. 근데 그 모이는 사람들도 점점 줄어들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국 교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만한 사회적 변화는 저출산 고령화 현상입니다. 대략 한 5, 600만 정도의 인구가 줍니다. 그러면 저출산은 뭐가 문제냐? 경제적인 게 문제입니다. 대비를 하지 못합니다. 빠른 속도로 늙어가는 교회, 주일학교는 침체되고 더 빠른 속도로 침체되고요. 출산율이 1.08에서 3.1명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데 이미 가임 여성 수가 줄었기 때문에 아무리 지금은 출산율이 높아져도 전체 인구를 증가하는 데는 별 효과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출산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은 보통 인구는 한 20, 30년 후에 정책이 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20, 30년 후에 더 나빠지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지금은 출산 장려 정책을 써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출산율이 좀 올랐다고 TV에서 방송에 나와도 사실은 한국 전체 인구가 주는 것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출산율이라면 대략 우리나라는 5,100만 정도의 인구의 정점을 찍고 2050년, 60년 정도 되면 대략 한 5, 600만 정도의 인구가 줍니다. 상당히 주는 거죠. 그래서 한 4,500만 대로 통일되기 된 것을 빼고요. 그러면 이제 물론 인구가 줄게 되면 여러 가지 좋은 점은 많아요. 저출산은 문제가 아니에요. 인구가 너무 많은 것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분출을 하죠. 그러면 저출산은 뭐가 문제냐? 경제적인 게 문제입니다. 애 하나를 키우는데 대략 한 대학까지 보내는데 얼마 전에 나온 자료에 보면 3억 한 800만 원 정도가 되죠. 그러면 이 3억 8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평생 살면서 한 사람이 유발하는 어떤 경제적 효과가 12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600만이 준다라는 것은 12억 곱하기 600만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내수 시장이 줄어든다. 지금도 자영업이 안 되고 자영업자는 더 늘어야 되고 내수 시장은 늘어야 되는데 내수 시장은 오히려 줄고 그래서 한국의 이 내수 시장의 모습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출산이 빨리 되다 보니까 또 하나 바로 나타나는 문제가 초고령화 사회 속도가 굉장히 빠른 거예요. 보통 초고령 사회 그러면 65세 이상의 인구가 대략 전체 인구 20%가 되는 것을 초고령 사회라고 그럽니다. 보통 선진국보다 우리나라는 뭐 한 많게는 5배, 적게는 2, 3배가 빨라요. 심지어는 지금 저출산 고령 사회에 가장 커다란 문제를 보이고 있는 선진국의 대표적인 나라 일본, 늙어가는 나라, 쇠퇴해가는 나라, 힘을 상실해가는 나라의 대표적인 일본보다도 우리가 초고령 속도가 빠릅니다. 초고령화 사회는 저출산과 사실은 초고령 사회는 선진국형 모습이에요. 잘 살다 보니까 애를 적게 낳고 또 잘 살다 보니까 생명 수명이 연장돼서 당연히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는 표면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뭐가 문제냐? 속도의 문제라는 겁니다.
당연히 언젠가는 우리가 잘 살게 되면 초고령 사회로 들어가는데 그 초고령 사회로 들어가는 속도가 너무 빠르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대비를 하지 못합니다. 초고령 사회에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들인데 국가도 준비해야 되고 기업도 준비해야 되고 개인도 준비를 해야 되겠죠. 특히 개인이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 은퇴 후에 이제는 50년을 살아야 되니까 자녀의 도움 없이 50년을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 도움 없이 50년을 사는 데 있어서의 경제적인, 사회적인 혹은 내가 뭐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지 뭐 이런 정체성 문제부터 모든 것들을 다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준비 시간이 너무 없다 보니까 준비를 못한 만큼 누군가가 부담을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정부가 되는 거죠. 그럼 정부는 뭐 어떻게 부담하겠어요? 국민들의 세금을 통해서 그것을 부담해야 되겠죠. 교회도 그 부담을 또 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저출산과 고령사회 이것 때문에 사회도 문제지만 교회도 어떻게 됩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빠른 속도로 늙어가는 교회, 주일학교는 침체되고 더 빠른 속도로 침체되고요. 그리고는 한국 교회 안에서 은퇴하신 목사님들 또 사실은 은퇴 50년, 40년을 사셔야 되기 때문에 은퇴한 목사님들의 경제적 문제 때문에 교회 안에 은퇴 이후에 교회와 이 갈등, 충돌 그래서 이 30년간 정말로 존경하면서 섬기면서 목사님과 함께 했는데 그분이 나가시면서 그분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생존해야 되기 때문에 경제적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든 전 재산을 다 교회에다 하나님께 드렸는데 나갈 때는 한 푼도 없이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도 사람인지라 최소한의 내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경제적인 부분이 필요하겠죠. 집이나 차나 생활비나. 그래서 그 부분들을 교회에 얘기를 하면 성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해주면 거기서 실망이 있고 다툼이 있고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교회가 사실은 무너져 내리는 30년 목회가 무너져 내리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어떻게 됩니까? 미리 그러한 부분들을 지혜롭게 대비해야 되는 거죠. 정상 가격으로 부동산 가격이 돌아가는 그 상황에서 내가 빚을 낸 것보다 가격이 더 하락하게 되죠. 근데 이제 가장 더 큰 문제는 뭐냐? 교회를 크게 해줬습니다. 막대한 재정을 들여서 무리해서 부채의 역습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에 위기를 주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동산 버블 붕괴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부동산 가격이 2007년에 최고점을 찍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정상적인 주택 가격의 보통 한 2배, 2배 반 정도 가격이 올랐죠. 이러한 현상들은 선진국에서 혹은 개발도상국의 중진국에서 경제가 성장한 때는 당연히 나타나는 겁니다. 당연히 경제가 성장하는 국면에서는 집값이 오르게 돼 있습니다. 정상 가격보다 2배 내지 반절. 근데 이게 언제 역전이 되냐? 경제가 성장이 속도가 줄어들고 그다음에 앞으로 미래가 좀 더 불투명해지고 특별히 인구 구조, 즉 사는 사람보다 그러니까 파는 사람보다 사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 적어지는 그러한 것들로 인구 구조가 전환되면 집값은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겠죠. 저는 사실은 부동산 버블 붕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부동산 가격 정상화가 옳은 표현입니다.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정상. 그게 이제 그 부분에서 결정적인 역할이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라는 거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5%가 되는 단가의 세대가 은퇴하면서 일본은 부동산 가격이 정상화되면서 대략 주택 지역은 한 60%, 그다음에 상업용 부동산은 87%가 가격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집 가진 사람들이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특별히 이 40대, 50대에 있는 분들. 우리나라는 집을 2번 사죠. 30대 초반에 삽니다. 결혼하고 애가 낳으면 작은 아파트를 하나 사고요. 그리고 40대 후반에 그걸 중대형으로 갈아타죠. 애들도 크고 막 이러기 때문에 경제적이 있어서. 그래서 이 40대 후반에 있는 사람들이 예전에는 자녀가 많고 이랬을 때는 은퇴 후에 뭐 삶이 1, 20년 될 때는 집을 안 팔았습니다. 그냥 내가 들고 갔죠. 근데 이제 자녀의 도움도 없이 4, 50년을 살아야 되고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집을 팔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맞물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결국 부동산 가격이 정상 가격으로 회귀되는 거죠. 보통 이제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것을 빚을 내고 샀으니까 정상 가격으로 부동산 가격이 돌아가는 그 상황에서 내가 빚을 낸 것보다 가격이 더 하락하게 되죠. 이게 이제 경제적 충격을 주는 겁니다. 우리나라 상당수가 이 영향을 받을 거라고 보고요. 그 영향이 교회도 직격탄이죠. 왜냐하면 그 세대가 어디입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교회 주력 세대인, 교회 재정을 감당하고 있는 가장 주력 세대인 40대 중후반에 있는 분들이 그 부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들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많은 부채에 시달리게 되고 그래서 교회의 뭐 11조나 주일원금이나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되는 데에 대해서는 제가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위로를 받을 때가 하나가 있어요. 아버지가 산 집이 떨어지면 그거는 마음이 아프지만 아버지가 자식에게 결혼한 자식에게 사줘야 될 집값은 내려갔으니까 예, 쌤쌤이에요. 예. 거기서 위로를 받으시면 됩니다. 예. 그러나 일단 뭐 빚은 빚이니까. 근데 이제 가장 더 큰 문제는 뭐냐? 이런 상황에서 한국 교회가 지혜 없게 뭘 했냐면 교회를 크게 해줬습니다. 막대한 재정을 들여서 무리해서. 예. 그래서 작은 교회는 수십억, 예. 중형 교회는 뭐 1,200억은 뭐 우습고요. 대형 교회는 뭐 수천억 들어서 진 거죠. 그게 사실 사회 비난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미 그 전조가 와서 국민들이 경제가 어렵거든요. 빚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의 이 옆에 주위에 있는데 대형 교회들이 많은 돈을 들여서 짓는 것들이 사실은 사회에 보기에서는 곱지 않은 시선이죠. 근데 이제 그것은 떠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제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부채의 역습이라고 할 수가 있죠. 교회가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할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감당하지 못한 교회들은 부도가 날 거고요. 그래서 교회와 교회들이 서로 뭐 이렇게 합쳐지는 그런 일도 벌어지겠고, 좋은 건물들이 매물로 나와서 그럼 매물로 나오면 누가 사겠습니까? 사실은 이단이라든지 다른 종파에서 그런 걸 가져가게 되는 그러한 현상들이 벌어지겠죠. 교회 부도가 많아지고 사역의 약화가 되고 결국 이러다 보면 교회가 재정적인 그 빚을 갚는데 총력을 1, 20년 동안 다해야 되기 때문에 성도는 줄고 헌금은 주는데 총력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가 빚을 갚는데 교회 재정이 더 많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교회의 어떤 선교도 약화됩니다. 선교사들에게 지원도 약화되고 그다음에 주일학교나 이런 데 투자도 약화되고 전도 동력도 많이 상실하게 되겠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가 지금 한국 교회에 겪게 되는 위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국교회 위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아주 중요한 핵심 부분들만 설명을 했는데요. 한국교회는 앞으로 지금이라도 좀 늦었지만 이 다가오고 있는 위기, 우리가 스스로 잘못해서 만들어진 위기도 있지만 사회 전체의 어떤 경제, 사회 구조가 바뀌면서 몰려오는 이걸 위협이라고 그러는데요.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이 위협에 대해서 잘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죠. 이런 상황에서 잘 준비하는, 잘 대응하는 교회와 그렇지 못한 교회가 앞으로 미래에 있어서 성장하는 교회와 쇠퇴하는 교회 둘 중에 하나로 나눠질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위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위기가 있다면 과연 한국 교회는 이 위기를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우리에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위기에 대해서 한국 교회가 어떻게 대응해서 새로운 부흥의 초석을 놓을 수 있는지, 또 다음 부흥은 어떠한 포인트들에서 부흥의 핵심이 나타날지, 이러한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들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